처음 보는 사내입니다. 여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눈을 쓸던 젊은 사내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평양 가명의 넓은 별당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무릎 가까이 쌓여 있었지요. 사내는 해지다 못해 솜이 비어져 나온 무명옷을 걸치고 새벽부터 홀로 비를 밀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얼어 갈라졌고 피가 밴 손가락 끝에는 젖은 짚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청 위에는 따뜻한 화로를 곁에 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 위로 흰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여인은 평양에서 가장 이름난 관기 옥소선이었지요. 그리고 마당에서 눈을 쓸던 사내는 한때 옥소선과 장례를 약속했던 전임 관찰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내가 메마른 입술을 떨며 여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자라나. 그 이름을 듣자 여인의 손에 들린 찻잔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눈동자에도 찰나의 빛이 스쳤지요. 그러나 옥소선은 곧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소녀는 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대청에 앉아있던 새 관찰사의 아들 조명환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들었느냐? 옥소선은 내 놈 같은 떠돌이를 모른다 한다. 쓸데없이 여인을 올려다보지 말고 눈이나 치워라.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눈 덮인 마당 위로 번졌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손의 쥐비는 더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양의 따뜻한 집도 산사의 고요한 방도 버리고 한 달을 걸어온 끝에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도적에게 맞아 눈밭에 쓰러졌을 때도 품속의 푸른 매듭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외양간에서 잠들면서도 오직 자란의 얼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란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옥소선은 어째서 사랑했던 사내를 사람들 앞에서 부정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몇 해 뒤 얼어 터진 손으로 눈을 쓸던 저 사내가 장원급제하여 임금 앞에 섰을 때 어찌하여 자신의 어사화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을까요? 그날 눈밭에서 외면당한 것은 한 사내의 사랑뿐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관기, 주인과 종, 그를 가진 자와 글의 이름이 묶인 자 사이를 가르던 세상의 높은 담장이 함께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길이 열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인연이 찾아오는 복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 눈 내리던 날보다 2해 전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한 평양 가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평안도 평양에 이시성을 쓰는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찰사는 학문이 깊고 일처리가 빈틈없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부임한 첫 해에는 부당하게 거둔 군포를 돌려주게 했고 흉년에는 관아 곡식을 풀어 굶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새 관찰사가 제법 공정한 사람이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던 이 관찰사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외아들 윤겸이었습니다. 윤겸은 얼굴이 반듯하고 글재주도 뛰어났습니다. 한번 읽은 경서는 좀처럼 잊지 않았고 시를 지으면 주변 선비들이 앞다투어 베껴갔지요. 활을 잡으면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으며 붓을 들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 밖으로 한 걸음만 나오면 영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쌀 한 되가 얼마인지 몰랐고 장작 한 단으로 며칠을 불을 딴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는 하인이 전대와 옷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밥상에 오른 생선이 어느 강에서 잡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요. 어느 날 이 관찰사가 아들과 함께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윤겸은 길가에 쓰러진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품에서 은전 한 입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먹을 것을 사 먹어라. 은전은 가난한 집이 한 달을 버틸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하자 윤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관찰사가 아들의 손을 막았습니다. 선행도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하는 법이다.
저 아이가 큰 은전을 들고 장터를 걷다가 도적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윤겸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굶주린 눈으로 은전을 바라보는 사내들이 여럿 있었지요. 관찰사는 주막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 아이에게 먹이고 남은 돌은 주모에게 맡겨 며칠 동안 끼니를 주도록 했습니다. 글 속의 이는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처지까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인이 된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렵 평양 가명에는 옥소선이라는 관기가 있었습니다. 기명은 옥소선이었으나 본래 이름은 자란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이었지요. 눈매는 길고 맑았으며 웃을 때면 왼쪽 볼에 아주 옅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자라는 높은 벼슬아치가 값비싼 비녀를 내밀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름 없는 악공이 훌륭한 연주를 하면 누구보다 먼저 손뼉을 쳤지요. 아전들이 관기에게 을에 던지는 희롱에도 무조건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을 내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함부로 다가오는 사람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자란의 눈빛에는 비록 몸은 관아에 묶였어도 마음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란은 검은고와 피리에 뛰어났고 시문에도 능했습니다. 악공이 세 곡을 한 번 연주하면 손놀림과 숨의 길이를 모두 기억했고 선비들이 술기운에 읊은 서투른 시를 들으면 곧바로 더 나은 운자로 답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밤 연회가 끝나면 다른 관기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잔불을 가리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배운 까닭은 양반을 흉내 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기 장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관아의 명령이 어디까지 자신을 묶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늙은 아전 최설이는 그런 자란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옥소선아, 내가 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화가 될 수 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면 마음만 더 아픈 법이다. 자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은. 최설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이 관찰사의 생일을 맞아 가명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평안도 여러 고을의 수령과 이름난 선비들이 모였고 대동강에서 잡은 숭어와 평양의 좋은 술이 상마다 가득 올랐습니다. 뜰에는 복사꽃이 피었고 처마 끝에 매단 등불이 따뜻한 바람에 흔들렸지요. 윤겸은 아버지 곁에 단정히 앉아 손님들이 주고받는 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붓과 종이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어려운 고사를 꺼낼 때마다 윤겸은 막힘없이 다음 구절을 이어 사람들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역시 관찰사 영감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번 과거의 장원은 벌써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구려. 칭찬이 이어질수록 윤겸의 어깨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어느 현령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글과 화를 모두 잘한다 하니 오늘은 도련님의 춤까지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중에서 웃음과 환호가 터졌습니다. 윤겸은 당황했습니다. 검술과 활쏘기는 배웠어도 잔치자리 춤은 제대로 익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춤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잔칫날 한번 웃음거리가 된들 어떠하겠느냐? 아버지까지 웃으며 허락하자 윤겸은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나간 윤겸의 맞은편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바로 자란이었습니다. 연한 옥빛 치마에 흰 소매를 걸친 자란은 윤겸에게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고가 첫 음을 울리자 그녀의 소매가 봄바람에 밀리는 구름처럼 천천히 펼쳐졌지요. 윤겸도 기억나는 동작을 따라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걸음부터 틀렸습니다. 오른발을 내디뎌야 할 때 왼발이 나갔고 몸을 돌다가 자란의 소매를 밟을 뻔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 앞으로 나가 두 사람의 이마가 부딪힐 뻔하기도 했지요. 잔치마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글 속에서는 천리를 달리더니 마당에서는 세 걸음도 못 가는구려 윤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장원감이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를 잡고 웃고 있었지요. 그는 발을 멈추고 차라리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자란이 윤겸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끝만 보십시오.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면 한 걸음 나아오시고 소매를 내리면 물러서십시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라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늦으면 자신의 동작도 늦추었고 윤겸이 방향을 틀리면 마치 원래 정해진 춤인 것처럼 몸을 돌려 그 실수를 이어받았습니다. 윤겸이 한 발을 잘못 내딛자 자라는 그 발끝을 중심으로 둥글게 돌아 새로운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소매가 윤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윤겸도 겨우 박자를 찾았지요. 조금 전까지 우스꽝스럽던 춤은 어느새 두 사람이 묻고 답하는 문답처럼 변했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이번에든 진심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박수보다 자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자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를 갖추어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비웃지 않은 사람이 고마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란의 손끝과 흔들리는 흰 소매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다음 날 윤겸은 좋은 비단 한 필과 귀한 먹을 자란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비단은 그대로 돌아왔고 먹만 사라졌습니다. 비단 위에는 짤막한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먹은 기쁘게 받겠으나 몸을 치장하는 비단은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윤겸은 의아했습니다. 평소 그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물건의 값부터 칭찬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비단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돌려보냈느냐? 도련님께서 제 춤을 산 값이라면 너무 많고 소녀의 마음을 사려는 값이라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윤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라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먹은 함께 글을 나누자는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대동강의 봄 물결을 읊으면 자라는 강 건너 빨래터의 여인들과 나룻배 사공의 고단함을 시에 담았습니다. 윤겸이 높은 누각에서 바라본 달을 노래하면 자라는 같은 달빛 아래 야간 순번을 기다리는 관기들의 긴 그림자를 적었지요. 윤겸의 시는 화려했고 자란의 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그리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글에 담을 수 있느냐? 도련님께서 높은 곳에서 강을 보실 때 소녀는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옳으냐? 둘 다 보아야 강 전체를 볼 수 있겠지요. 윤겸은 자란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자신이 아는 세상이 좁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란은 관찰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윤겸을 떠받들지 않았고 윤겸의 말이 틀리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윤겸이 백성의 가난을 글 속의 문장으로만 말하면 자라는 실제로 겨울을 나지 못해 딸을 관기로 들여보낸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반대로 자란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모든 희망을 미리 버리려 하면 윤겸은 말했습니다. 내가 쓴 시가 이름난 선비의 것보다 못하지 않은데 어찌 스스로를 낮추느냐. 시가 훌륭하다고 관기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부보다 내 사람이 먼저다. 자라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철없는 양반 도령의 위로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자란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를 물건이나 놀잇감처럼 대하지 않았지요. 검은고를 청할 때도
먼저 자란이 연주하고 싶은지 물었고 술자리에 부르기보다 책과 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둘은 대동강가를 걸었고 부병루에 올라 저무는 해를 보았습니다. 자란은 윤겸에게 장터의 물건값을 가르쳐 주었고 윤겸은 자란에게 어려운 경서의 구절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은 처마 아래에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내 힘으로 내 이름을 관기장부에서 지워주겠다. 자라는 빗소리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급제하지 못하면요? 다음 과거를 보면 된다. 그 다음에도 떨어지면요? 윤겸은 웃었습니다. 내가 떨어질 리가 있느냐? 자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늘 이길 때의 일만 생각하시는군요. 그 말이 윤겸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명 안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관찰사의 아들이 관기한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어느 수령은 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을 때 관기 하나 마음에 두는 것이야 흠도 아니지요. 다만 한양에 돌아가 혼인할 때까지 즐기고 잊으시면 됩니다. 윤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옥소서는 즐기다 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이 관찰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자란을 마음에 두었느냐? 윤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 아이를 첩으로 드리겠다는 뜻이냐? 첩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관찰사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실로 맡겠다는 말이냐? 윤겸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은 다르다. 내가 그 아이와 살겠다면 집안의 반대도 감당해야 하고 관기 신분을 벗길 방도도 찾아야 하며 내 앞날이 막힐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면 또 과거 이야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급제하기 전까지 그 아이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 내가 떨어지면, 병이 들면, 집안이 너를 버리면? 너는 사랑한다면서도 모든 어려운 일은 미래의 내가 해결하리라 미루고 있다.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자란이 빗속에서 했던 질문과 같았습니다. 윤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이 관찰사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날짜가 정해지자 가명은 짐을 싸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책과 문서를 괴짝에 담았고 안채에서는 그릇과 옷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윤겸은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란을 피했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을 할 용기도 없었고 남아서 기다려달라는 말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자란의 눈을 마주치면 자신이 얼마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지 드러날 것 같았지요. 자란도 윤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회에서 검은고 줄을 고르다 손가락을 베는 일이 잦아졌고 평소 틀리지 않던 박자를 한두 번 놓쳤습니다. 최설이는 그런 자란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밤 윤겸이 마침내 자란을 찾아갔습니다. 대동강 나루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고기잡이 배의 작은 등불이 떠 있었고 갈대 사이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윤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란아,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학업을 마치고 과거를 보라 하셨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를 데려갈 수 없지만 내가 급제하여 내 힘으로 설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자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길어도 몇 해 안에는 한 해입니까? 세 해입니까? 10년입니까? 윤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과거에 떨어지시면요? 다시 보면 된다.
집안에서 다른 혼처를 정하면요? 거절할 것이다. 지금 저와 함께 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윤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자라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도련님께서는 글 속의 어려운 물음에는 답을 잘하시면서 제 삶이 걸린 물음에는 늘 훗날이라고 답하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자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삶을 고르지 못하신 것뿐이지요. 그 말은 원망보다 더 깊게 윤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라는 소매 속에서 푸른 실로 만든 작은 매듭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값비싼 구슬도 없는 소박한 매듭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표라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도련님께서 언젠가 아버님의 뜻도 집안의 체면도 과거 급제의 이름도 아닌 자신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저를 기억하신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윤겸은 매듭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자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관찰사 일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배가 대동강 나루를 벗어날 때 자라는 멀리 버드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윤겸은 배 위에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자란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품속의 푸른 매듭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준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바로 그날 저녁 평양 성문으로 새 관찰사의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행렬 맨 앞에 검은 말 위에는 새 관찰사의 아들 조명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명뜰에서 연주하는 자란을 보는 순간 말을 멈추었지요. 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조제 있던 아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명은 옥소선이라 하옵니다. 조명환의 입가에 느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소선이라. 앞으로 저 아이는 다른 연회에 내보내지 마라. 윤겸이 한양으로 멀어지는 동안 자란의 곁에는 새로운 감시의 눈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배가 며칠 뒤 한양 나루에 닿았을 때 윤겸은 떠날 때보다 말수가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도련님을 반기느라 부산했습니다. 하인들은 괴짝을 옮겼고 안채에서는 따뜻한 물과 새 옷을 준비했지요. 그러나 윤겸은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쓰던 책상도 아버지가 골라준 붓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같았으나 윤겸 자신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푸른 매듭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대동강 안개 속에서 자라니 했던 말이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저를 기억하신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윤겸은 매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갈지, 돌아가서 무엇을 할지, 자란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여전히 정하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이 관찰사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책상 위의 매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준 것이냐? 윤겸은 매듭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내가 돌아오는 배에서 단 한 번도 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들었다. 죄송합니다. 내게 죄송할 일이 아니다. 내 삶을 내가 어찌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아버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양의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나는 내가 자란을 잊으라 명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을 벼슬아치가 문서처럼 접어치울 수는 없는 법이니라. 다만 내가 그 아이를 진정 귀히 여긴다면 그리움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질 힘부터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급제는 그 힘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내 선택 때문에 잃게 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윤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북한산 자락의 한 산사로 들어갔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이 머무는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새벽에는 목탁 소리와 함께 일어났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경서와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스승 앞에서 글을 논하고 밤에는 과거 답안을 연습했지요. 처음 두어 달 동안 윤겸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자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졸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을 더 읽을 때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글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봄의 자랑과 나누었던 시를 읽으면 경서의 구절보다 그녀의 답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숲에 바람이 불면 거문고 줄을 고르던 자란의 손끝이 생각났고 비가 처마를 두드리면 대동강 나루의 안개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윤겸은 몇 번이나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나는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였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면 붓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가겠다고 적을 수도 없었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자란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답 없는 훗날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결국 윤겸은 편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치고 마침내 등잔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며 검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평양에서는 자란의 삶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 관찰사의 아들 조명화는 부임한 첫날부터 자란을 제 가까이에 두려 했습니다. 그는 비단과 놀이개, 향이 좋은 분가루를 연달아 보내며 자란이 기뻐하리라 여겼지요. 자란은 물건을 받을 때마다 얘를 갖추어 돌려보냈습니다. 관아의 연회에 필요한 옷과 장신구는 이미 충분하옵니다. 처음에는 조명환도 웃어 넘겼습니다. 욕심 없는 책 하는 것도 여인의 재주라더니 과연 이름난 관기는 다르구나. 그러나 자란이 몇 번이나 선물을 거절하자 그의 웃음은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조명환은 자란을 다른 수령의 연회에 내보내지 못하게 했고 외출할 때마다 하인을 붙였습니다. 누가 자란에게 쪽지를 보냈는지 어떤 악공과 말을 나누었는지까지 보고하게 했지요. 겉으로는 귀히 여긴다 했으나 실상은 금빛이 나는 새 장을 더 단단히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밤 조명환이 자란에게 술을 따르게 하며 물었습니다. 전임 관찰사의 아들과 각별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자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명에 머물던 동안 시와 책을 몇 차례 나누었을 뿐이옵니다. 몇 차례 나눈 사이치고는 사람들이 꽤 오래 기억하는구나. 높은 분들의 입에는 작은 일도 크게 오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조명환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내가 다시 평양으로 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도령이 무엇 때문에 다시 오겠사옵니까?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는 윤겸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었으나 믿음만으로 자신의 삶을 걸 수는 없었지요. 조명환은 자란의 얼굴을 오래 살피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양반과 사내의 맹세는 나루터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이니까. 자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병을 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연회가 끝난 뒤 자라는 빈 앞공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검은고 위에는 윤겸이 보내주었던 먹으로 쓴 시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최설이가 문밖을 살피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또 도련님 일을 물었느냐, 예. 조명환의 눈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윤겸 도련님이 이곳에 오기라도 하면 큰 화가 날 게야. 자라는 시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설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라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오지 않으리라는 체념이 아니라 와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산사의 겨울은 한양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먹구름이 산허리를 덮더니 밤이 깊어지자 굵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숲과 기와지붕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지요. 윤겸은 방 안에서 과거 답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글재는 뜻을 세운 선비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윤겸은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뜻이란 마음속에 세운 길이니.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과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자란에게 돌아가기 위해 급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실패가 두려워 안전한 길에 머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찬 기운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 푸른 매듭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윤겸은 매듭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칠 것 하나 없는 부드러운 실이었지만 손끝에는 대동강 나루에서 자란이 떨던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윤겸은 문득 자신이 자란을 두고 온 가닥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효도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었고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세상의 조롱을 견딜 자신이 없었고 자란과 함께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눈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뜰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멀리 산 아래 길도 흰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요. 스승이 뒤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려 하느냐? 윤겸은 눈을 맞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봄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과거장에 나가면 글은 쓸 수 있겠으나 제 뜻으로 쓴 글은 아닐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할 작정이냐? 윤겸은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란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스승은 그 침묵만으로 제자의 속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구나. 윤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뜻만 있고 방도가 없으면 그 뜻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스승은 오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의 눈빛이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에 닿아 있음을 보고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려라. 눈이 잦아들면 길을 나서거라. 하지만 윤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얇은 도포 위에 소못 하나를 더 짚고 전대에 얼마 남지 않은 돈과 푸른 매듭을 넣었습니다. 어디에서 묵을지, 며칠이 걸릴지, 평양에 도착한 뒤 무엇을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사랑을 찾아 나서는 용기는 생겼으나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계획은 여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윤겸은 사흘 만에 가진 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첫날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는 이유로 주막 주인이 부른 값을 그대로 치렀습니다. 둘째 날에는 길에서 만난 장사꾼이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특별한 집신이라며 평범한 집신을 비싼 값에 팔았지요. 사흘째에는 평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다는 사내를 만났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큰 길보다 이틀은 빠릅니다. 사내는 길잡이 값으로 엽전 20달을 요구했습니다. 윤겸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숲길로 앞장서다가 바위 모퉁이를 돌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윤겸은 한참을 헤매고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왔을 때는 날이 저물고 눈까지 내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말씀이 옳았구나. 윤겸은 가벼워진 전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선의가 위험하다는 말뿐 아니라 제 몸 하나 거느리지 못한다는 꾸지람까지 모두 옳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대가 거의 비자 윤겸은 끼니를 얻기 위해 길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모가 윤겸의 말투와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돈은 있소. 윤겸은 남은 엽전을 꺼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에도 모자랐지요. 그럼 장작이라도 패겠습니다. 주모는 뒤뜰에 장작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윤겸은 도끼를 처음 잡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쳤으나 장작은 갈라지지 않고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손바닥에 금세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요. 주모가 혀를 찼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장작을 패겠다니 어느 집 도련님이 가출이라도 했소? 도련님이 아닙니다. 그 말투부터 고치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윤겸은 해가 질 때까지 장작을 팼습니다. 남들이라면 반나절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붙들고도 절반밖에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주모는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윤겸은 숟가락을 들고 한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평양 장터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은전 한 일을 내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국밥 한 그릇이 사람에게 어떤 온기를 주는지 몰랐지요. 첫 술을 뜨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겸은 그제야 밥 한 그릇이 글 속의 백성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주막 외양간에서 잤습니다. 집 냄새와 짐승의 더운 숨이 뒤섞인 곳이었지만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눈이 녹은 낮에는 진창이 발목을 잡았고 밤이면 젖은 집신이 얼어붙었습니다. 윤겸은 나무를 날라주고 밥을 얻었으며 어느 집에서는 글을 모르는 노인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노인은 멀리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말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비는 잘 있으니 걱정 말라. 내가 보낸 버선은 아까워 아직 신지 못했다. 윤겸은 붓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대로 적어드릴까요? 아니, 잘 신고 있다고 써주게. 아이가 마음 아파할라. 윤겸은 그 짧은 거짓말을 적으며 자란을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감추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는 아직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지요. 평양을 며칠 앞둔 산길에서는 도적을 만났습니다. 새 사내가 길을 막고 윤겸의 전대와 도포를 빼앗았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음을 알자 그들은 윤겸의 품을 뒤졌습니다. 한 사내의 손이 푸른 매듭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보석이라도 감쌌느냐? 돈은 가져가도 좋소. 그것만은 돌려주시오. 헝겊 매듭 하나에 목숨이라도 걸 셈이냐? 도적이 매듭을 던지려 하자 윤겸은 달려들었습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활과 검을 배웠다 해도 실전에서 여러 사내를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윤겸은 얼굴과 배를 얻어맞고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도적들은 매듭을 빼앗으려는 윤겸을 미친 사람이라 욕하며 떠났습니다. 한참 뒤 윤겸이 눈을 떴을 때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고 왼쪽 눈은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는 푸른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무릎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라나 하얀 입김 사이로 이름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윤겸은 한 달 가까이 걸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벽과 대동강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성문 앞에 선 윤겸의 모습은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도포는 여러 곳이 찢어졌고 수염은 거칠게 자랐으며 집신 사이로 피가 밴 버선이 보였지요. 그는 곧장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수문장이 창을 세워 길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옥소선을 만나러 왔소. 수문장은 윤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소선을 찾는 자가 하루에도 몇 명인지 아느냐? 나는 그 여인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요. 전임 관찰사의 아들 이윤겸이라 전해주시오. 수문장은 옆에 군졸과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임 관찰사의 아들이라면 한양의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오겠지.
내 꼴을 보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오느냐? 거짓이 아니오. 썩 물러가라. 다시 소란을 피우면 옥에 가둘 것이다. 윤겸은 가명문 앞에서 밀려났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아전들이 허리를 굽히던 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밝혀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윤겸은 그제야 신분이란 사람의 몸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옷과 말, 곁에 선 사람들의 인정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최설이를 찾아갔습니다. 최설이는 작은 집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윤겸을 보고 손에 든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 윤겸은 그 한마디를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설이는 윤겸을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고 따뜻한 죽을 내주었습니다. 윤겸이 정신없이 죽을 먹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연신 이마를 짚었지요. 정말 한양에서 이곳까지 홀로 오셨습니까? 그렇네. 하인과 말은 어디 있습니까? 없네. 돈은요, 거의 다 잃었네. 머무를 곳은 정하셨습니까? 윤겸은 최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최설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에는 책밖에 모르시더니 이제는 사랑밖에도 모르시는군요. 윤겸은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최설이는 전임 관찰사에게 입은 은혜 때문에 윤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겸을 사랑방에 숨긴 뒤 평양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자라는 여전히 가명의 관기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조명환이 자란을 제 사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연회에는 내보내지도 않고 누구와 말을 나누는지까지 살피게 합니다. 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라는 그자를 마음에 두었는가? 최설이는 어이없다는 듯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한 달을 걸어와 놓고도 가장 먼저 그것부터 묻습니까? 윤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에 두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말한다고 놓아줄 사내도 아닙니다. 도련님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명환은 도련님뿐 아니라 자란과 저까지 벌할 것입니다. 잠깐 얼굴만 보게 해주게. 그 잠깐 때문에 사람 목숨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최설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산속 정자에서 조명환의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란도 그 자리에 불려갈 예정이었지요. 최설이는 끝내 윤겸에게 낡은 소못과 지게를 내주었습니다. 장작꾼들 틈에 섞여 멀리서 얼굴만 보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름을 부르거나 앞으로 나서시면 안 됩니다. 윤겸은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군졸과 하인이 많았습니다. 윤겸은 장작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대청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자란이 나타났습니다. 옅은 분홍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조명환은 자란을 제 곁에 앉히고 계속 술을 따르게 했지요. 윤겸의 손이 지게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자란이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나무 사이에 선 윤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란의 손에 들린 술잔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입술도 열릴 듯 움직였지요. 그러나 조명환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자란은 곧 잔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보고도 피했네. 최설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저리 많은데 어찌 아는 체 하겠습니까? 아니네. 나를 원망하는 것이야. 윤겸은 돌아오는 내내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자란이 자신을 거부한 것인지,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새벽녘, 사랑방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윤겸이 펼쳐보니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란의 글씨였습니다. 윤겸은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자란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쪽지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란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문틈으로 글 한 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녀의 처지가 위태롭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겸은 쪽지를 받은 뒤 더욱 자란을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살아있음을 알았으니 만나서 내 뜻을 전해야 하네. 최설이가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자란이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도련님께서 또 앞뒤 없이 나서면 자란이 막아낸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하는가? 살아남을 방도를 세울 때까지입니다. 윤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참 못했습니다. 마침 조명환이 머무는 별당에서 눈을 치울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큰 눈이 내려 마당과 진입로가 모두 막혔기 때문이었지요. 최설이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윤겸을 눈 치우는 일꾼으로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청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을 걸지 마십시오. 알겠네. 눈을 제대로 쓸 줄은 아십니까? 윤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윤겸은 해진 무명옷의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별당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무릎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넓은 삽으로 눈을 떠서 담장 아래에 쌓았지만 윤겸은 큰 비만 들고 이쪽 저쪽으로 눈을 밀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놓은 눈을 다시 마당 가운데로 끌어오기도 했고 비에 힘을 너무 주어 손바닥의 물집이 터지기도 했지요. 차가운 비자루에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조명환이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털옷을 걸친 그는 윤겸의 서툰 비지를 보자 크게 웃었습니다. 저자를 보아라. 눈을 치우는 것인지 마당에 다시 뿌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인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움직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사라져 갔으나 대청 안쪽에서 자란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요. 조명환이 안을 향해 불렀습니다. 옥소선, 이리 나와 보아라. 세상에 저리 미련한 일꾼도 있다. 잠시 뒤 자란이 대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 위에 흰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대청과 얼어붙은 마당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윤겸은 비를 멈추었습니다. 피가 밴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라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찻잔 속 물결도 작게 떨렸지요. 조명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자가 내 본명을 부르는구나. 혹시 아는 자이냐? 마당의 하인들과 일꾼들이 모두 자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자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길을 걷고 밥 한 그릇을 벌기 위해 장작을 패고 도적에게 맞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모든 희망이 그 한마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입니다. 윤겸의 손에서 비가 떨어졌습니다. 조명환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들었느냐? 옥소선은 내 놈 같은 떠돌이를 모른다 한다. 헛된 눈길을 거두고 눈이나 제대로 쓸어라. 웃음소리가 눈 덮인 마당에 번졌습니다. 자라는 더 이상 윤겸을 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대청 안으로 사라지는 흰 소매 끝이 문 뒤로 감춰졌지요. 윤겸은 떨어진 비를 다시 집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자란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말로 마음을 거두어 버린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붉은 손자국만이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윤겸은 말없이 눈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대청 안에서 자라는 단 한 번도 다시 마당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문 뒤 별당의 일꾼들은 품삯을 받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윤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손은 부어 손가락을 굽히기조차 어려웠고 젖은 버선은 발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는 별당 뒤편의 빈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볏짚과 낡은 농기구가 쌓여있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입니다. 윤겸은 품에서 푸른 매듭을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도적에게 맞으면서도 놓지 않았고 굶주려 쓰러질 때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매듭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또 혼자 약속을 믿었구나. 윤겸은 매듭을 눈 쌓인 문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헛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찬방과 함께 검은 장옷을 쓴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문을 닫고 한동안 숨을 고른 뒤 장옷을 벗었습니다. 자란이었습니다. 윤겸은 자신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라나. 자라는 대답하지 않고 윤겸의 손부터 붙잡았습니다. 터진 물집과 갈라진 상처 사이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손으로 하루 종일 눈을 쓰셨습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 했으니 그 말이 맞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자라는 품에서 작은 약통과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손을 내놓으십시오. 먼저 대답해라. 정말로 나를 잊었느냐? 자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윤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명화는 전임 관찰사 아들이 남루한 일꾼으로 숨어들었다는 사실부터 의심했을 것입니다. 도련님은 곧바로 붙잡혀 옥에 갇혔을 것이고 도련님을 들여보낸 최설이는 곤장을 맞았겠지요. 자라는 약을 바른 천으로 윤겸의 손을 감쌌습니다. 저 또한 도련님과 몰래 통했다는 이유로 방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느냐? 도련님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최설이 이 일에 엮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윤겸은 낮에 자란이 보였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찻잔이 떨렸던 까닭도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나는 내가 마음을 거둔 줄 알았다. 도련님께서는 늘 자기 마음이 다치는 것부터 생각하시는군요. 말은 매서웠지만 자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윤겸의 붕대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윤겸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삼켰습니다. 자란이 그 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란은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에 윤겸이었다면 당장 함께 가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낮에 윤겸이었다면 자신을 믿느냐고 물었을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 윤겸은 처음으로 자신의 뜻보다 자란의 생각을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자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께서는 저를 만나기 위해 산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난 뒤 무엇을 할지는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다. 저를 한양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다. 평양에 남아 조명환과 맞설 힘이 있습니까? 윤겸은 다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쫓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지도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렇다.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했다. 무엇입니까? 너를 두고 혼자 한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자라는 오래도록 윤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말씀 하나는 믿겠습니다. 그녀는 푸른 매듭을 집어 윤겸의 손에 다시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돌려받을 때가 아닙니다. 어찌하겠느냐?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사흘 뒤에는 평양을 떠날 것입니다. 윤겸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함께 말이냐? 제가 길을 정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최설이 댁에 숨어 계십시오.
이번에는 제 말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느냐? 있습니다. 자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는 헛간을 빠져나온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명화는 아직 술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란이 늦게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어디에 다녀왔느냐? 눈을 치우던 일꾼 하나가 쓰러졌다 하여 약을 조금 내주고 왔사옵니다. 그 미련한 사내 말이냐? 피를 흘리는 일꾼을 그대로 두면 내일 일을 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명화는 술잔을 굴리며 물었습니다. 낮에 그자가 내 본명을 불렀다. 평양에서 자란이라는 이름이 드문 것은 아니옵니다. 눈빛도 심상치 않았는데 자라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옥소선에게 마음이 있으시니 다른 사내의 눈길도 모두 수상하게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조명화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풀린 듯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 자라는 수를 따르며 조용히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사흘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오랫동안 언젠가 평양을 떠날 가능성을 상상해 왔습니다. 관아의 서문은 자정 무렵 군졸이 교대했고 강나루의 순찰은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느슨해졌습니다. 큰 길은 역참마다 검문이 있으므로 피해야 했고 양덕과 맹산 사이의 산길은 약초꾼과 화전민만 드나들었지요. 자라는 예전에 연회에서 들었던 장사꾼들의 말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최서리에게 짧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서문교대 시각과 성박, 약초꾼 길을 확인해 주십시오. 최서리는 쪽지를 읽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결국 일이 되는구나. 그러나 노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자란의 삶이 조명환의 별당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란은 여러 해 동안 받은 품삯과 바느질 값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비녀와 놀이개 가운데 자신의 것이 분명한 것만 골랐고 가명에서 지급한 옷과 장신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훗날 누군가 관아의 재산을 훔쳤다고 몰아갈 것까지 생각한 것이지요. 둘째 날 밤 자라는 조명환에게 말했습니다. 낮에 일꾼이 전임 관찰사의 아들이라는 헛소문이 돌았다 합니다. 조명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이냐? 최서리 집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겁을 먹고 남쪽으로 달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확인하라. 조명환은 하인들을 남쪽 길로 보냈습니다. 자라는 일부러 윤겸이 평양을 떠났다는 소문을 여러 입을 통해 흘렸습니다. 조명환이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달아난 윤겸을 비웃도록 만든 것이었지요. 셋째 날 자라는 평민 여인의 속옷 2벌과 집신, 말린 곡식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칼과 부싯돌, 바늘과 실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이 검은고는 자란이 관기가 된 뒤 수없이 많은 연회에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기쁜 곡을 명하면 기쁜 척했고 슬픈 곡을 명하면 마음보다 더 깊은 슬픔을 연주해야 했지요. 자라는 줄을 한번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빈방에 오래 남았습니다. 옥소선은 여기 두고 가마. 그녀는 기명으로 살았던 세월에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흘째 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자라는 조명환에게 마지막 수를 올렸습니다. 그 일꾼은 잡았느냐? 남쪽 역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겁을 먹고 산으로 들어간 모양이옵니다. 조명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과 자제라 해도 별 수 없구나. 사랑을 말하다가 제 목숨이 위태로우니 달아났군. 자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말씀이 옳은 듯하옵니다. 조명환이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간 뒤 자라는 별당 뒤 작은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장옷 아래에는 평민 여인의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서문 가까이 가자 멀리서 최서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날 셈이냐?
얘 붙잡히면 도망한 관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아있으면 살아도 제 삶이 아닙니다. 최설이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군졸이 교대하는 틈에 세 사람은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성박 버드나무 아래에는 윤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자란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정말 왔구나. 자란은 기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도련님 차림으로는 새벽이 오기 전에 붙잡힙니다. 그녀는 소못과 집신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양덕과 맹산 사이의 산골로 갑니다. 큰 길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아느냐 약초꾼들에게 들었습니다. 최설이께서 첫 고개까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윤겸은 자란과 최설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은 한 달을 걸어오면서도 주막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란은 사흘 만에 길과 옷, 돈과 먹을 것, 적을 속일 소문까지 마련했지요. 윤겸은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데리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누가 누구를 데려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보따리 끈을 고쳐 맸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살아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이 트기 전 세 사람은 첫 고개에 올랐습니다. 최설이는 더는 따라갈 수 없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자란에게 건넸습니다. 사흘 동안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라. 큰 소나무가 갈라진 곳에서 서쪽 계곡으로 들어가면 화전민 마을이 나온다. 윤겸이 최설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은혜를 갚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자란을 혼자 앞세우지 마십시오. 최설이는 자란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역시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라. 저 도련님이 서툴러도 가르쳐서 사람 몫을 시켜야 한다. 자란은 눈시울을 붉히며 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설이와 헤어져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자란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명화는 별당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옥소선을 찾아라. 성문을 닫고 나루와 역참을 모두 뒤져라. 그는 자란이 제 발로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지요. 최설이도 붙잡혀 문초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전임 관찰사의 아들과 함께 갔지? 그 도련님이 평양에 왔다는 말부터 처음 듣사옵니다. 최설이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겸과 자라는 해가 뜬 뒤에도 계속 산길을 걸었습니다. 윤겸의 발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부르떴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보따리를 맨 어깨가 저렸지요. 잠시 쉬었다 가자. 추격대가 큰 길을 확인한 뒤에는 산길로 들어올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라는 물주머니를 건넸습니다. 평양까지 오실 때는 저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셨지요. 그랬다. 이제는 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십시오. 만나는 것보다 살아가는 일이 더 깁니다. 윤겸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자란의 보따리 절반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길을 찾는 동안에는 앞서가지 않았고 자란이 지도를 펼치면 함께 지형을 살폈습니다. 셋째 날 밤, 능선 건너편에서 붉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여순불 여러 개가 산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격대다. 윤겸이 자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길을 버리고 얼어붙은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쪽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라는 마른 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돌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졌고 치맛자락이 바위에 찢어졌지요. 윤겸은 앞서 내려가 자란의 발 디딜 곳을 살폈습니다. 길에서 도적을 만나 쓰러지던 때와 달리 이제 그는 뒤따르는 사람의 걸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이다. 계곡에 발자국이 있다.
자라는 눈 쌓인 바위 아래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바위굴이었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입구의 눈 위에 펼쳤습니다. 떨어지는 눈이 발자국을 덮도록 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횃불빛이 굴 입구를 스쳤습니다. 군졸들의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지요. 자란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윤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우냐?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미안하다. 자란이 어둠 속에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싫지 않습니다. 어째서냐? 잘못을 미루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함께 견디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발소리는 한참 뒤에야 멀어졌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화전민 몇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마을의 늙은 부부는 두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자란이 답했습니다. 전란과 빚을 피해 고향을 떠난 부부이옵니다. 윤겸은 그 말에 놀라 자란을 바라보았으나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은 부부는 빈 헛간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사정은 묻지 않겠네.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이 골짜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윤겸은 자신 있게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밭에 나가 호미를 거꾸로 들었고 잡초를 남겨둔 채 겨우내 살아남은 보리싹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아, 먹을 보리를 다 뽑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윤겸은 하루 만에 밭일에서 쫓겨났습니다. 쑥가마에서는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고 장작을 등에 지고 비탈을 내려오다가 굴러나무를 모두 흩어 놓았습니다. 반면 자라는 마을 여인들의 옷을 기워주고 버선을 만들었습니다. 솔기가 반듯하고 몸에 잘 맞아 곧 이웃 마을에서도 바느질을 맡기러 왔지요. 자라는 품삯을 곡식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윤겸이 빈손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다. 자라는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를 아십니다. 상골에서 글이 무슨 소용이냐. 도련님께서 지금껏 글만 알고 삶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지 글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는 마을 사람들이 맡긴 빈 문서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거나 빌린 곡식보다 몇 배 많은 밭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겸은 문서를 읽고 잘못된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써주고 관아에 낼 탄원서도 대신 적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윤겸을 다시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멀리 간 아들에게 편지를 써달라 했고 누군가는 세금을 잘못 거둔 아전을 상대로 호소문을 부탁했습니다. 윤겸은 낮에는 장작과 밭일을 배웠고 밤에는 사람들의 사연을 글로 옮겼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글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다리라고만 생각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빚을 막아주는 문이고 억울함을 밖으로 전하는 목소리가 되는구나. 자란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책밖에 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자라는 메밀떡과 맑은 물을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정식 혼례는 훗날 떳떳하게 올립시다. 오늘은 달과 이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윤겸은 푸른 매듭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나는 뜻을 몰랐다. 이제는 아십니까? 과거에 급제했다는 증표가 아니었다. 내 삶을 내가 고르고 그 선택 뒤의 고단함까지 감당하겠다는 증표였다. 자라는 매듭을 윤겸의 옷고름에 달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2해가 흘렀습니다. 윤겸은 이제 밥이 익었는지 냄새로 알았고 땀나무가 며칠분인지도 헤아렸습니다. 보리와 잡초를 구분했으며 일을 마치지 않고
허리를 먼저 펴는 법도 줄었지요. 어느 가을 저녁 자라니 장독대 밑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엽전과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2해 동안 바느질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양까지 갈 여비와 과거를 치를 비용입니다. 윤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과거라니? 자라는 낡은 경서와 새붓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윤겸은 항아리 속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집안에서 곧 알게 될 것이다. 조명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겠지. 언젠가는 알려져야 합니다. 내가 도망한 관기로 붙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도련님께서 벼슬 할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겸은 낡은 초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접 흙을 바른 벽, 자라니 꿰맨 이불,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나무상과 그릇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곳에서 2 사람은 비록 가난했으나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 자라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책을 펼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가져오면 누구보다 먼저 붓을 잡으시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라는 윤겸 앞에 과거 답안지로 쓸 종이를 놓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글로 세상에 쓰일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굶는 사람이 벼슬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윤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벼슬을 해도 되겠느냐. 밥이 익었는지 냄새로 아시고 장작 한 단의 값도 아시니 절반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권세가 생긴 뒤에도 지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윤겸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급제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급제가 더 큰 책임과 싸움의 시작일 수 있음을 알았지요. 내가 떨어지면? 자라니 대답했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양의 집에 머물고 싶어지면 제가 찾아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윤겸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과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라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윤겸을 깨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경서를 읽게 했고 낮에는 마을 일을 돕게 했으며 밤에는 실제 백성의 사정을 주제로 글을 쓰게 했지요. 윤겸이 옛 성현의 문장만 화려하게 늘어놓으면 자라는 종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글에서 굶주리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답안에는 격식이 필요하다. 격식 때문에 사람을 잊으면 그 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윤겸은 다시 썼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밭을 빼앗길 뻔한 농부, 그를 몰라 잘못된 계약에 손도장을 찍은 과부,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편지를 부탁한 노인을 떠올렸지요. 글은 전보다 소박해졌으나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 둘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산다고 했지만 집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자라는 2 사람이 평양 말씨를 쓰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사내의 허리띠에는 조명환 집안 하인들이 쓰는 작은 매듭 장식도 달려 있었지요. 자라는 즉시 윤겸의 책과 과거 준비물을 폐광 안에 숨겼습니다. 윤겸에게는 수염을 기르게 하고 산 너머 숯가마로 보냈습니다. 사내들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양 말씨를 쓰는 젊은 부부가 산다던데? 자라는 태연하게 반대편 고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부부라면 사흘 전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남편의 병든 어머니가 있는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느 길로 갔느냐? 동쪽 고개입니다. 사내들은 자란이 가리킨 길로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윤겸이 돌아왔습니다. 또 내가 나를 살렸구나. 자라는 폐광에서 책을 꺼내 윤겸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도련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명환이 아직도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숨어 사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윤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보겠다. 윤겸이 상고를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말린 곡식을 주었고 누군가는 새 집신을 삼아 주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겨울비를 막을 낡은 털옷을 건넸지요. 이번에는 길에서 속지 말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겸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주막값부터 묻고 방에 들겠습니다. 자라는 작은 부통과 먹, 푸른 매듭을 단 옷을 내주었습니다. 급제하여 돌아오십시오. 급제하지 못해도 돌아오겠다. 자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평양나루에서 듣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윤겸은 이제 이겼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길도 말할 수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평양으로 갈 때와 달랐습니다. 윤겸은 여비를 날짜별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주막에서는 먼저 값을 물었고 낯선 사람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 하면 지도와 이정표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느 고개에서는 다친 짐꾼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돈부터 내밀었겠지만 윤겸은 짐꾼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묻고 짐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가까운 마을 의원에게 데려다 준 뒤 필요한 약값만 치렀지요. 짐꾼이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급한 길이 아니십니까? 급한 길이요. 그러나 사람 하나를 두고 앞서가면 내가 가려는 길의 뜻이 달라질 것 같소. 윤겸은 예정한 날보다 이틀 늦게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장 앞에서 이름을 적자 서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윤겸이라 혹시 전임 평안도 관찰사 이 대감의 아드님이시오? 그렇소. 윤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이 관찰사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과거장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햇볕에 그을린 아들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윤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어미가 내가 죽은 줄 알고 몇 해를 울었다. 산사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평양에도 없었다.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란과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관기와 함께였느냐?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기가 아니라 자란입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사랑한다는 말만 들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자란을 만나고도 먹고 살 방도 하나 말하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산골에서 밥을 벌고 밭을 망치고 사람들의 빈 문서와 탄원서를 써주며 배웠습니다. 글이 벼슬을 얻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억울함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를 보겠다는 것이냐? 예. 그 아이를 정실로 막기 위해? 자란과의 삶을 떳떳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배운 글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관찰사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진다면 산골로 돌아가 다시 밭을 갈 것입니다. 집안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란과 살겠습니다. 급제한 뒤 조정에서 그 아이를 문제 삼는다면 윤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침묵하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험부터 보아라. 과거가 열리는 날 넓은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윤겸은 작은 자리에 앉아 붓과 먹을 꺼냈습니다. 자란이 마련해준 붓통의 달은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그날의 글재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관리의 도리였습니다. 주변 선비들은 앞다투어 옛 성현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윤겸 역시 수많은 경전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붓을 들자 먼저 산골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문서는 백성을 누르는 담장이 아니라 억울함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관리가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문서의 글자만 믿는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윤겸은 굶주린 아이에게 큰 은전을 내밀었던 자신의 어리석음도 떠올렸습니다. 선한 뜻만으로는 백성을 구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처지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썼지요. 문장은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작을 패고 밥을 벌어본 사람, 불공정한 계약을 읽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잘 썼느냐? 제가 아는 만큼은 썼습니다. 장원을 자신하지 않느냐? 윤겸은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선비의 글도 훌륭할 수 있음을 압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벽 가장 높은 곳에 이윤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하인들이 환호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관찰사도 고개를 돌려 기쁨을 감추었지요. 윤겸에게 붉은 어사화가 내려지고 축하 행렬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가장 먼저 산골의 자란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살리십시오. 그 말에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조명환이 올린 고발장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윤겸이 전임 관찰사 아들이라는 권세를 내세워 관기 옥소선을 꿰어 달아나게 했으며 가명 소유의 의복과 장신구, 재물까지 훔쳐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도망한 관기를 숨긴 채 과거에 응시했으니 장원급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지요.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관기는 관하 장부에 이름이 옳은 관속이었습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허가 없이 다른 고을로 옮길 수도 없었지요. 윤겸의 아버지는 고발장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간 물건 가운데 가명의 것은 없느냐. 자라는 자신의 품삯과 사유물만 챙겼습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최설이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설이 한 사람의 말로 조명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윤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라니 너를 속여 달아났다고 하면 내 그 읍저 집안은 지킬 수 있다. 윤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게 거짓말을 하라 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사실은 분명합니다. 윤겸은 어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무 계획 없이 평양으로 갔고 자라니 길과 돈을 마련해 저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너도 벌을 받을 수 있다. 자란만 죄인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침내 윤겸은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근정전 앞에는 대신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윤겸은 장원에게 내려진 관복을 입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옷 안쪽에는 푸른 매듭이 달려 있었지요. 임금이 고발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평양의 관기 옥소선을 데리고 달아났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억울하다고 부정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첫 질문부터 사실을 인정했지요. 그 여인을 강제로 데려갔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혼인을 미끼로 꿰어낸 것이냐? 그 또한 아니옵니다. 임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고발은 인정하면서 죄의 내용은 모두 아니라 하니 무슨 말이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은 자란을 만나겠다는 마음만 품고 평양으로 갔을 뿐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고 살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사옵니다. 오히려 길과 옷과 돈을 마련하고 신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자라니옵니다. 몇몇 대신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원이라는 자가 관기에게 이끌려 달아났다는 말이냐? 윤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임금의 입가에도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가명의 재물을 훔쳤다는 고발은 어찌 된 것이냐? 자라는 관아에서 지급한 옷과 장신구를 모두 두고 왔사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자신의 품삯으로 모은 돈과 사유물 뿐이옵니다. 증인이 있느냐? 전임 아전 최설이와 자란을 함께 신문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관기가 허가 없이 가명을 떠난 사실만으로도 죄는 분명합니다. 장원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국법을 가볍게 여겼으니 급제를 취소함이 마땅하옵니다. 다른 대신도 맞장구 쳤습니다. 신분의 질서가 무너지면 각 고을의 관속이 모두 제 마음대로 떠나려 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윤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위해 장원 급제와 벼슬을 잃어도 좋으냐? 정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겸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들도 장원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윤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에 어사화를 잡았습니다. 윤겸은 머리에서 어사화를 벗었습니다. 읍록은 꽃이 정각에 찬 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원에게 내려진 어사화는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와 조정의 인정을 뜻했지요. 윤겸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말했습니다. 신이 과거에 나간 까닭은 벼슬을 얻은 뒤 자란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나갔느냐? 숨어 사는 두 사람의 삶을 떳떳하게 만들고 신이 배운 글을 백성에게 쓰기 위해 나갔사옵니다.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장원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윤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이 자란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란이 신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옵니다. 정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겸은 평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쌀값도 장작값도 몰랐고 굶주린 아이에게 위험할 만큼 큰 은전을 내밀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약속만 되풀이했던 일을 말했지요. 신은 자란을 데리러 평양에 갔다고 생각했사오나 실제로는 자란이 신을 데리고 나왔사옵니다. 자란은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졌고 글이 백성의 억울함을 막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가르쳤으며 과거를 볼 돈까지 모았사옵니다. 윤겸은 자신의 답안을 가리켰습니다. 신이 이번 과거에서 쓴 글의 절반은 자란의 삶과 산골 백성에게서 배운 것이옵니다. 자란을 죄인으로 만들고 신만 장원으로 남는다면 이는 남의 글을 훔쳐 급제한 것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겸의 답안을 다시 가져오게 했습니다. 답안에는 문서와 법이 백성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내가 쓴 백성의 삶이 글로 배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임금은 어사화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옥소선과 최서리를 한양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라. 평양 가명의 관기 장부와 지급 물품 기록도 함께 가져오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 조명환에게도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무렵 자란은 이미 산고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과 조명환이 고발장을 올렸다는 소식이 며칠 간격으로 마을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란을 말렸습니다. 윤서방이 벼슬을 얻었으니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는가? 자란은 보따리를 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삶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 제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붙잡히면 벌을 받을 수도 있네. 그 벌이 두렵다고 윤겸 혼자 제 뜻을 대신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란은 자신이 모아둔 장부와 바느질 품삯을 받은 기록, 평양을 떠날 때 가져온 물건의 목록을 챙겼습니다.
처음부터 언젠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록해 둔 것이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 자라는 최설이와 만났습니다. 최설이는 조명환의 문초로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설이 어른, 자라는 그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저희 때문에 곤장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입을 연다고 두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면 진작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명환이 듣고 싶은 것은 길이 아니라 내가 제 물건이라는 대답이었어.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갔습니다. 신문이 열리는 날, 자라는 화려한 비단 대신 흰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소박한 나무 비녀 하나만 꽂았지요. 정각에 들어선 자라는 임금 앞에 절했습니다. 내가 평양 관기 옥소선이냐? 자라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기 명부에는 옥소선이라 적혀 있사오나 본래 이름은 자란이옵니다. 임금은 그 대답을 되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명보다 본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까닭이 있느냐? 오늘 신문 받는 사람은 연회에서 노래와 춤을 팔던 옥소선만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자신의 뜻으로 살기를 택한 사람 자란이 함께 서 있사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윤겸이 너를 억지로 데려갔느냐? 자라는 윤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어사화가 놓여 있었지요. 억지로 데려간 사람이 있다면 소녀이옵니다. 몇몇 대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윤겸 도령은 소녀를 만나겠다는 마음만 들고 평양에 왔을 뿐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고 살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사옵니다. 정각 한쪽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자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길과 동과 옷을 마련하고 서문 교대 시간을 알아보고 도련님을 데리고 달아난 사람은 소녀이옵니다. 임금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반과 자제를 유괴했다는 말이냐? 그리 물으신다면 부정하기 어렵사옵니다. 이번에는 임금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곧 엄숙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소녀가 평양을 떠난 까닭은 한 사내에게 홀려 제 본분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자라는 조명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환 도련님은 소녀를 다른 연회에 보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만나며 무슨 글을 읽는지까지 감시했사옵니다. 소녀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사가로 옮기려 했고 거절할 때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을 늘렸사옵니다. 조명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기를 관리한 것뿐이옵니다. 가명 소속의 관기가 함부로 외간 사내와 통하지 못하게 한 것이 어찌 죄가 되옵니까? 자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가명의 모든 관기가 아니라 소녀 한 사람만 별당에 두셨습니까? 조명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재주가 뛰어나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귀히 여긴 사람이 떠났는데 어찌 소녀의 뜻을 확인하기보다 도둑맞은 물건이라 고발하셨습니까? 대신들이 조명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설이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절했습니다. 평양 가명에서 오래 아전으로 일한 최설이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자란이 가명의 재물을 훔쳐갔느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최설이는 평양을 떠나기 전 자란이 관아 물품을 하나씩 대조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가명에서 지급한 비단옷과 은비녀, 악기와 장신구는 모두 방에 남아 있었사옵니다. 없어진 것은 자란이 품삯으로 모은 돈과 개인 바느질 도구뿐이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물품 장부도 펼쳐졌습니다. 관아 지급품에는 분명 인수 확인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환의 고발장에 적힌 물건 가운데 일부는 자란이 떠난 뒤에도 별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명환, 창고에 남은 물건까지 도둑맞았다고 적은 까닭이 무엇이냐? 아랫사람이 잘못 확인한 듯하옵니다. 고발장은 내 이름으로 올렸다.
조명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설이는 또 다른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자란을 관찰사 아들의 사가로 옮기기 위해 작성하다 중단된 문서였습니다. 정식 절차도 자란의 동의도 없이 사사로이 데려가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이는 무엇이냐? 조명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란의 재주를 가까이 두어 쓰려 했을 뿐이옵니다. 자란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여러 번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사옵니다. 임금은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관기가 관아에 속했다는 이유로 관리의 아들이 사사로이 제 집에 옮겨도 되는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전하, 조명환의 처신에 잘못이 있다 해도 관기가 허가 없이 떠난 죄는 별개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임금은 자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을 어긴 사실은 알고 있사옵니다. 벌을 피하려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청하느냐? 소녀의 죄를 다스리시되 소녀의 뜻도 함께 기록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자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기에게도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뜻이 있사옵니다. 소녀의 몸이 장부에 적혔다 하여 마음까지 누구의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정각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자라는 윤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겸 도령도 처음에는 소녀의 뜻을 온전히 묻지 않았사옵니다. 급제하면 구해주겠다고만 했지 그때까지 소녀가 무엇을 겪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산골에서 도련님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밥을 벌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며 제 선택을 대신 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택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양반과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어서 택했사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윤겸의 답안과 평양 가명의 장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세 있는 자의 욕심만 지켜준다면 그것은 백성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임금은 평양 관기 장부를 펼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옥소선이라는 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와 재주, 연회 배치 기록까지 물건 목록처럼 줄지어 있었지요. 자라는 가명을 허가 없이 떠났으니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벌을 피하기 어렵다. 윤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관아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고 생계를 스스로 책임졌으며 남편의 학문을 돕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꾸렸다. 또한 조명환이 사사로이 구속하려 한 정황도 분명하다. 임금은 붓을 들었습니다. 옥소선의 이름을 평양 관기 명부에서 삭제하라.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자란을 양민으로 돌리고 허가 없이 떠난 죄는 산골에서 백성의 문서를 돕고 생계를 성실히 꾸린 사실을 참작하여 묻지 않겠다. 윤겸과 자란은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조명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으로 관아 재물을 도둑맞았다고 고발하고 관기를 사사로이 감금하며 제 집으로 옮기려 한 일은 따로 조사하라. 조명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사람을 귀히 여긴 것과 소유하려 한 것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조명환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바닥에 놓인 어사화를 들어 윤겸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장원 자리를 버릴 각오를 보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벼슬은 사랑을 증명하는 장식이 아니다. 내가 답안에 쓴 말을 실제 정사에서 지키라는 명이니 다시 받아라. 윤겸은 두 손으로 어사화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명을 지키겠사옵니다. 목숨을 함부로 내놓지는 말라. 백성은 살아서 일하는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정각의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임금은 이 관찰사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아직도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는가? 아버지는 자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아들에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두 사람은 그 책임을 실제 삶으로 견디고 돌아와 있었지요. 이 관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를 가르친 스승은 많았으나 사람 사는 법을 가르친 스승은 자란 한 사람뿐이었던 듯하옵니다. 윤겸과 자라는 한양에서 정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자라는 숨겨둔 첩이나 집안의 시중을 드는 여인이 아니라 윤겸이 세상 앞에서 선택한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자라는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평양의 연회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과 비슷해 보였지만 뜻은 전혀 달랐지요. 그때의 옷은 남이 입혀준 것이었고 오늘의 옷은 자신의 선택으로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 관찰사는 자란에게 직접 술잔을 건넸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어 고맙다. 자라는 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윤겸도 제게 관기장부밖의 삶을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옵니다. 최설이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윤겸은 노인을 상석 가까이에 모셨습니다. 평양에서 설이 어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설이는 웃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다투실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 화해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 편히 살 것이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윤겸은 벼슬길에 오른 뒤 낮은 관리와 백성의 말을 직접 들으려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이 관아에 오면 어려운 법문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묻고 문서를 읽어준 뒤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했지요. 어느 날 하급 아전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일일이 설명하시면 일이 너무 늦어집니다. 윤겸은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길에서 수없이 속았다. 관아의 문서가 백성에게 그런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라는 가난한 집의 딸들에게 바느질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관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갈 곳을 잃은 여인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그를 알면 세상의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적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윤겸의 집안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란을 뒤에서 기생 출신이라 낮춰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럴 때 윤겸이 화를 내며 나서려 하면 자란이 말렸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말 한마디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분노가 옳다고 해서 권세까지 함부로 쓰면 조명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자란 역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겸이 바느질감을 빼앗듯 들어 올렸습니다. 최설이께서 너도 모든 짐을 혼자 지지 말라 하셨다. 도련님이 이 바느질을 하시려고요? 눈을 쓰는 것보다는 잘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은 믿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 서로가 지치지 않게 받쳐주며 살았습니다. 몇 해 뒤 겨울 한양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윤겸은 하인들이 나오기 전에 큰 비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 쓸던 평양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첫눈이 많이 내리면 직접 마당을 쓸곤 했지요. 하지만 빚을 솜씨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담장 아래로 모은 눈을 다시 마당 가운데 흩어놓자 대청에서 보던 자란이 웃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데도 빚일은 조금도 늘지 않으셨습니다. 장작과 밭일은 늘었는데 이것만은 이상하구나. 손끝만 보라 했던 첫날부터 손재주가 없으셨습니다. 윤겸은 비에 기대어 자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에서 내가 나를 처음 보는 사내라 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자란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대청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 자라는 마당으로 내려와 윤겸의 손에서 비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인들과 아이들이 처마 아래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내를 압니다. 윤겸이 웃었습니다. 어떤 사내냐? 눈을 쓸 줄도 모르면서 저를 보겠다고 하루 종일 비를 들고 있던 사내입니다. 그것뿐이냐? 아무 계획 없이 사랑만 들고 왔다가 뒤늦게 밥 한 그릇의 값과 사람의 삶을 배운 사내이기도 하지요. 윤겸은 푸른 매듭을 만졌습니다. 오래되어 빛은 바랬지만 아직 옷고름 안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를 어찌 평생 곁에 두었느냐? 자라는 눈을 한쪽으로 모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 사랑한 것입니다. 윤겸은 자란 옆에서 눈을 밀었습니다. 윤겸이 흩어놓으면 자란이 모았고 자란이 무거운 눈을 밀면 윤겸이 옆에서 받쳤습니다. 사랑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 어쩌면 그것이 눈 덮인 평양 마당에서 시작되어 한양의 겨울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때 관기장부의 이름이 묶였으나 끝내 자신의 삶을 선택한 자란과 사랑을 말하는 도령에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윤겸의 인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두 사람처럼 신분과 세상의 시선을 넘어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